안녕하세요. 킵다이어트 전문가 김경미입니다. 오늘은 벌써 32회차인데, 지난 31회차를 하고 일주일 동안 다들 무사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건강하게 잘 보내고, 이제 32회차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아시는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채팅창을 통해서 궁금하신 다이어트 관련된 질문, 뭐 예를 들어서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에 대한 질문이어도 괜찮고요.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다이어트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심리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내가 이제 다이어트 체중 감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강박이나 불안 때문에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져요. 혹은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다이어트를 했는데 굉장히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예전 같지 않아요. 뭐 이런 궁금점들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이 채팅창을 통해서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질문이 없으면 제가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오늘은 간단히 마치도록 할 거예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제가 가져온 질문을 오늘은 질문 위주로 많이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첫째가 3살이고 둘째가 갓 돌이 지났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키즈 카페 이용도 힘들고 아이들이 어려서 어린이집 보내기도 좀 그래서 아이 둘을 보면서 가사노동을 하기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데 왜 임신 동안 쪘던 살은 안 빠질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아, 이 출산 후 이제 육아를 하면서 산후 다이어트에 대한 질문이죠. 어떻게 보면 아직 출산하신 지 3년밖에 안 지나셨으니까. 근데 아이 둘을 특히 이제 3살, 1살 이렇게 둘을 다니면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시기예요, 지금은. 그쵸?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드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이를 하나만 쫓아다녀도 사실은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이 두 아이를 쫓아다니는 거는 진짜 자칫 한눈을 팔면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신경도 항상 쓰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계속 쫓아다니고 일으켜 세우고 붙잡고 이런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보면서 집안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집에서 아이만 보면서 이 집안일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얘기들도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실제로 가사일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좀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두 가지에 대한 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질문자님이 표현하셨던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가사일에 대해서 가사 노동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노동이라고.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 유명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 가정부들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가사일이 운동적인 효과로서 내가 신체를 움직여서 소모하는 것으로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좀 알려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침대 시트를 가는데 몇 칼로리가 소모가 되는지, 혹은 먼지를 터는데 몇 칼로리가 소모되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려준 실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주 후에 체성분 검사를 해보니까 그런 것을 알려준 것 외에는 변화를 했던 부분이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 감소가 일어났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은 자신이 인식하는 상황에 따라서 신체 환경이 변화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죠. 전원이 꺼진 냉동고. 그러니까 전원이 꺼졌기 때문에 냉동이 되지를 않고 있는 냉동고인데 거기에 갇혀서 자신이 분명히 지금 냉동에 의해서 동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실제로 이제 피부적인 거라든지 이런 신체적인 부분이 동사를 한 것처럼 사망에 이른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상으로 임신하는 이런 신체적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인 것처럼 이렇게 자신이 실제로 그 환경에 놓여 있다고 확신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신체가 그것에 따라서 변화를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생물학이나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정확한 메커니즘이 어떻게 그렇게 발생을 하는지는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아마도 추정을 해보건대 가사일을 운동으로 인식하는 순간 이 우리가
신체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도 사실은 신체에 대한 것은 모두 생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생존과 관련해서 배출에 대한 방식이 좀 변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이 균형에 맞지 않는 부가적인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고자 하면은 이 에너지를 쉽게 소모하려고 하지 않고 일단 보호하고 갖고 있으려고 해요. 생존의 위협이 될까 봐. 그런데 내가 운동이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 그 몸의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이 많이 완화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심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이 정도 에너지 배출한다고 죽는 작용이 아니라 그냥 운동을 하고자 하는 거구나 라는 이런 상태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편안하고 용이하게 하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는 아무 생각 없이 가사 일을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단순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이렇게 운동이라는 목적을 갖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체 작용을 그런 식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문자님의 경우는 쉽지 않겠지만 물론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아무 생각 운동이라는 목적을 갖고 가사 일을 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가사를 노동이라고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한 번씩 더 움직임으로 해서 나에게도 좀 뭔가 칼로리 소모가 있는 운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면 아주 미미하게나마 감량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예요. 사실 제가 좀 전에 이 미미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이 몸과 관련해서 소비를 하는 에너지 소모량이 그렇게 썩 효율적이지는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체중이 50kg다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면은 1시간 운동 소모량을 봤을 때 1시간을 꾸준히 걸으면 200kcal가 소모가 되고 등산을 1시간 동안 꾸준히 하면 420kcal 정도가 소모가 되고 줄넘기는 525kcal 정도가 소모가 돼요. 1시간 동안 하면은. 줄넘기는 좀 높은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사실 줄넘기는요. 15분을 꾸준히 뛰면 3000회를 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시간을 뛴다라는 것은 12,000회가량을 뛴다라는 건데 줄넘기를 12,000회가량 뛰는데 525kcal라면 그렇게 큰 칼로리 소모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몸을 운동시켜서 소비할 수 있는 칼로리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그런데 그나마 육아와 가사라는 거는 그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또 내가 운동은 정확한 자세로 정확한 근육을 써서 하는 반면에 육아와 가사는 또 그렇게 막 정확하게 몸에 이제 정확한 근육을 쓰는 것도 아닌데다가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가다 보니까 살이 잘 빠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에는 이런 키우는 과정에서는 정신도 없지만요. 자신을 관리할 시간이 사실은 진짜 없어요. 근데 이 체중 감량이라는 것은 한 번도 임신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출산 이후에 이때 두 가지 경우는 감량하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출산을 한 이유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출산한 지 3년밖에 안 됐든 10년 후든 사실 그 감량이 갈수록 빼기 힘들어지는 부분은 또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나이살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살이 빼기 힘들어진다라고는 하는데 이 나이살이라는 것은 대체로 호르몬에 의한 작용에 의해서 살이 찌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심리를 안정을 시켜서 호르몬 변화를 안정을 시켜 놓으면은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든 10년 후에 살을 빼든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는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아이들로부터 여력이 좀 생길 때 나중에 추후에 다이어트를 집중해서 하는 게 추천을 드리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자신의 체중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감량을 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큰 몰입력을 필요로 하게 돼요. 그래서 육아나 학업, 일 등과 이제 병행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나는 일과 후에 이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 게 끝이야. 그리고 먹는 거 조절하는 게 끝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일을 하는 동안에도 그 식욕을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 이런 엄청난
그 강박이나 아니면은 그런 반대급부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일만 한다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다이어트에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아나 학업, 일 등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것에 이제 다이어트가 영향을 미치게 돼서 이래저래 일도 안 되고, 그리고 다이어트도 제대로 되지 않는, 모든 면에서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아, 그렇구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계속 살찐 모습에서 상처가 생긴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너무 살이 빼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싶게 만드는 심리 문제부터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게 우선이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내용이 육아와 가사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왜 살이 빠지지 않냐는 질문이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다이어트에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부분이 가장 나중에 추후에 갔을 때 다이어트를 할 때도 지금 강박을 만들어 놓지 않는 게 더 도움이 돼요. 나중에 가서 심리를 회복하실 것이 아니시라고 하면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제가 또 가져온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들으시다가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질문이 없으면 저는 제가 가져온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이어트 중에 너무 허기가 지고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자꾸 실패를 하게 됩니다. 공복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공복감이라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일단 이 공복감이 뭔지, 반대로 포만감은 뭔지, 그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은 이 위장에 음식물이 가득 차면 포만감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배가 부르고 포만감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위가 텅텅 비게 되면은 배고프고 공복감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런데 엄밀히는 이 위에 내용물이 들어차고 안 차고의 문제가 아니라, 위가 비게 되면은 식욕을 촉진하는 이 호르몬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배가 고파지는 것이고요. 위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발생하기 때문에 포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술에 취하면 이제 안주바를 세운다라 그러잖아요. 끝도 없이 먹게 되는 게, 내가 위가 안 차서 먹게 되는 게 아니라 위는 반드시 들어찼는데 지금 알코올을 마신 상태다 보니까 그 호르몬의 작용 자체를 내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식욕 억제 호르몬을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복감이라는 것은 몸이 에너지를 쓰고자 섭취를 해라 라고 필요를 해서 의식에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발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복감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다고 하시면 일단 그거에 대한 방법을 한번 3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아시는 이 식욕 억제제가 있습니다. 식욕 억제제를 복용을 하면은 배는 고프지만 식욕은 느끼지가 못해요. 그래서 식욕 억제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배고픔이 안 느껴지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꼬르륵 꼬르륵 거리고 배도 고파요. 근데 배가 고픈데도 뭘 먹고 싶어지지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공복감을 견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어트 중독에 빠져들게 되면 이 내가 느끼는 공복감이 쾌감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배가 고플 때마다 막 살이 빠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 그러면서 너무 이제 즐겁고 더 굶고 싶어지고 하는, 그런 중독이라는 게 이렇게 고통을 기분 좋은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의식장애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독에 빠져들면 또 공복감을 편안하게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공복감을 잊을 정도로 다른 것에 몰입하면 또 공복감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에 너무 열중을 하다 보면 밥 먹는 걸 까먹는다던가, 아니면 뭐 게임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도박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밥 먹는 것도 까먹고 자는 것도 까먹고 그것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에 강력하게 몰입을 하면 공복감을 잊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사실은 내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다이어트 하는 내내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다른 중독에
다른 중독이 발생했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법은 무엇이 됐든 약을 복용해야 되거나 중독에 빠지는 일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식이요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이 꼭 있죠. 뭐 헬스 트레이너라든지 아니면은 영양사분들이 추천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식사 중간중간 계속 사이사이 칼로리가 거의 없거나 지방으로 변환하지 않는 음식을 꾸준히 먹어라 라는 처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채를 먹어라고, 이게 샐러드 위주로 먹으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차전자빛가루 이런 거, 포만감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추천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면은 공복감을 참기 위해서는 좋을지 몰라요. 그쵸? 중간중간 포만감이 느껴지니까 공복감에는 효과적일지는 모르지만 음식 섭취에 대한 시간이 불분명해지는 거죠. 이거는 하루 종일 먹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간에. 그렇다면은 다이어트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평생 두부나 야채를 이렇게 사이사이에 먹을 게 아니라고 하면 식사 사이사이 먹는 습관에 의해서 나중에는 이것이 군것질로 변화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 신체의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겠죠. 인슐린 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식욕 촉진 호르몬, 억제 호르몬 이런 작용이 깨지게 되고, 그리고 섭취되는 인식과 관련해서 심리 밸런스도 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당장 눈앞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복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신체와 심리 밸런스를 무너뜨려 버리면 그 자체만으로 이제 내가 살이 찌는 체질로 쉽게 변하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 심리 문제가 악화되는 길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복감이라는 것은 당연하고 아주 정상적인 건강을 위해서, 존재를 위해서 필요로 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걸 너무 이제 없애려고 하거나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 이렇게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다소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을 이용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이 제한을 하면 대사 저하가 일어나게 되면서 더 큰 요요가 발생을 하기 때문인데, 반대로 이제 심리적 안정체계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굳이 내가 섭취를 제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런 섭취에 대한 부분이 조율이 됨으로써 저절로 감량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빅제이님. 칭찬 감사합니다. 예, 지금 다이어트 관련된 채널이다 보니까 좀 듣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이어트 관련해서 심리적인 부분 아니면은 기존의 다이어트 방법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방송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흰둥이 말님. 예, 마찬가지로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질문이 올라오기 전까지 다시 가져온 내용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질문 위주로 가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더 이제 여유를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는 질문이, 불면증이 생기면서부터 우울증도 생기고 살이 확 찌게 됐습니다. 불면증에 의해 식욕이 늘고 살이 찐다면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미 사실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질문 속에 답이 있죠. 불면증에 의해서 살이 쪘어요. 그런데 이 살을 빼고자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 하나라는 질문인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든지 간에 다시 요요가 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이 찌게 된 근본적인 원인인 이 불면증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내가 어떤 다이어트를 이용해서 감량을 하든지 간에 같은 일이 반복이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학적으로도 수면 부족이 비만과 직결된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 결과로도 입증이 된 부분이잖아요. 또한 이런 심리적 관점에서도 심리 문제와 수면 부족이 직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 관점에서 보자면 수면이란 작용은 의식이 꺼진 상태죠. 내가 의도하고 의식적으로 자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의식만이 계속 작용을 하면서 의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 에너지를 갖다가 몸을 회복시키고 심리의 밸런스를 회복시키는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학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뭐 심리 관점이니 마음 관점이니 이걸 떠나서
떠나서 의학적 관점에서만 살펴봐도 수면 부족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시간 중에 이 식욕 촉진 호르몬 수치가 같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반면에 식욕 억제 호르몬 수치는 낮아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식욕을 크게 만드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차 떼고 포 떼고 앞뒤 전후사정을 떼고 오로지 식욕에 대한 것만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 식욕이 아니라 수면을 취하기 힘든 그 심리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면증이 해결이 된 후에도 체중 감량을 이제 시도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스트레스에 대한 자가적인 처리 능력이 지금 없기 때문에 불면증으로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처리 능력을 만들지 못한 채로 그냥 내가 단순히 수면제를 먹어서 불면증은 해결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지 라고 하게 되면은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또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반드시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불면증보다 더 심각한 심리 문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생각보다 굉장한 스트레스를 발생시킨다라는 것도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제 다이어트는 일단 접어놓고 먼저 심리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처리할 수 있는 자가적인 능력을 만들잖아요. 그럼 불면증은 당연히 회복이 될 것이고요. 불면증에 의해 살이 쪘던 부분까지 어느 정도 원래 체중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식욕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면서 내가 과식을 했던 부분, 그리고 뭐 군것질을 수시로 달고 살았던 부분도 사라지게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심리의 균형에 맞는 이 균형 있는 몸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문제가 치유가 되고 심리 밸런스가 회복이 되면 수면의 질이 개선이 되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식욕이 감소를 하면서 선순환 구조로 간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신 것처럼 어떤 다이어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다이어트를 하든지 간에 불면증과 스트레스 처리 능력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올라왔어요. 죄송합니다. 건조해서 목이 자꾸 따가운데 흰둥이알님이 작년에 혼자 식이요법으로 20kg 정도 감량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정체기가 왔어요. 식이 조절이 아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앞으로 15kg 더 빼야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일단 흰둥이알님 같은 경우는 총 35kg를 빼야 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35kg에 도달을 했을 때 결과치가 미용 체중일 수가 있고요. 약간 미용 체중은 무조건 저체중입니다. 평균 체중보다 저체중이에요. 아니면은 정말 고도비만이셨기 때문에 35kg를 뺐는데 평균 체중에 이르실 수도 있죠. 그래,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20kg를 뺀 지금의 상태가 추후에 15kg를 꼭 더 빼야 되는 상태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예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행복을 지향하면서 이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외형이 반드시 저체중일 필요는 없어요. 이 저체중이 미의 기준이 되는 것은 되게 왜곡되고 사회적으로 왜곡된 미의 기준인 것이지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평균 체중에 이르렀는데도 혹은 과체중인데도 15kg를 더 빼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20kg를 뺐다라고 하신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여정이셨을 게 짐작이 가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것에도 만족을 못하고 더 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만한 뭔가 심리적인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심각한 컴플렉스가 있으시든 간에 아니면 큰 상처가 있으시든 간에 어떤 심리 문제가 있으시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은 심리 문제만 해결을 하시면 더 이상 그 15kg 안 빼셔도 돼요. 내가 빼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안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보자면 식이요법만으로 15kg를 빼야 표준 체중이시구나. 그러면은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식이요법만으로 20kg 정도를 감량을 하셨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신 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고도 비만에 계셨기 때문에 일반 이런 과체중이나 비만인 상태보다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정말 비만을 야기했던 안 좋은 습관들이 정리가 되면서 감량을 하는 게 그렇게 막 일반인들이 빼는 것보다는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좀 빠르게 잘 빠지셨을 거예요. 근데 정체기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지금 15kg 정도를 빼야 표준 체중이시라고 하면은 지금 과체중보다 조금 이상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이상 식이 조절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봤을 때는 계속 식이 조절을 이제 유지를 하시면 그 안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지방은 감량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수분이 빠지고 근육이 빠진 이후부터는 체중 감량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좀 적어요.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게 적기 때문에 꾸준히 조금씩은 계속 빠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다고 하면. 아니면은 식단을 더 타이트하게 가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나 식단을 타이트하게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5kg를 빼야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신다라는 거는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식단 자체도 그렇게 타이트한 식단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나쁘지는 않아요. 내가 조금씩 시기를 정상적으로 줄여가는 게 맞는 것이지, 한 번에 극단적인 식단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보상 심리가 또 커지는 부분이거든요. 어찌 됐든 앞으로 더 감량을 하시려면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식이요법에서 추가적인 소모 칼로리를 더 늘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식이요법만으로는 내가 섭취되는 부분을 줄였기 때문에 일어난 체중 감량이거든요. 지금 20kg은 섭취된 부분을 줄여서 나타난 체중 감량이고요. 앞으로는 섭취된 부분을 줄이는 것 플러스 내가 직접적인 칼로리 소모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더 이후에 체중 감량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15kg 정도라고 하시면 그전에 운동은 전혀 안 하신 거잖아요. 약간의 저강도 운동만 하시면서 꾸준히 가도 그 체중 감량이 계속 일어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운동 강도도 조금씩 높여가도 되지만, 일단은 식단 조절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단, 보통 지금 흰둥이왈님이 여성분이라고 하면은 2000칼로리 내외가 돼요. 2200칼로리 이 정도가 평균 칼로리 섭취가 되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인바디를 재보셔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한번 보시면 좋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루 3끼 꼬박꼬박 한식 위주로 먹으면 2200칼로리가 넘어가지 않으면 더 이상 살찔 요소는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추가적으로 저강도 운동을 하시면 추가적인 감량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저강도 운동에 있어서는 내가 뭐 하루에 1시간 걷기 운동이라든지 좀 더 빠르게 걷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간단한 맨몸 운동 같은 게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킵 다이어트의 원리 같은 경우는 이 운동으로서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게 아니라 의식으로 그러니까 스트레스예요. 의식의 소모성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칼로리를 감소하는 방법인데,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체중 감량을 하시려고 하면은 내가 제한하는 칼로리 플러스 이렇게 배출시키는 칼로리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부분만 아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절대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시지는 마시고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체중 감량을 하시다가 내가 꼭 평균 체중이 되지 않더라도요, 과체중 정도만 돼도 그렇게 막 보기 흉하거나 아니면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저도 지금 과체중인 상태거든요. 보시기에 제가 적당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흰둥이 말림도 마찬가지로 과체중 정도에서 만족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과격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심리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과체중이고 평균 체중이고 이제 눈에 안 보여요. 무조건 미용 체중, 저체중으로 가고자 하려고 한다라는 거, 그 점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수정님. 자궁 내막증으로 치료제로 호르몬제를 먹고 있고 식단 조절과 운동도 하고 있는데 체지방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호르몬제가 다이어트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그럼요. 사실 이 몸에 이제 살이 불어나고 감량을 하는 것은 다 다른 호르몬이지만 모두 호르몬에 의해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돼요. 근데 왜 자꾸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심리 문제를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 호르몬에 의해서 살이 찌고 빠지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리고 식욕이 조절되고 그리고 식욕이 안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맞는데, 이 호르몬을 조절하는 게 심리의 안정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심리가 불안정하다라는 거, 즉 이제 인식되는 게 스트레스가 좀 많이 늘어난다 싶을 때는 호르몬 변화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점점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해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성이 이제 갱년기에 이뤄서 혹은 이런 나이살이 들면서 나이살이 잘 안 빠지는 거, 살이 참 안 빠지죠. 내가 아가씨 때보다, 그리고 뭐 한참 리즈 시절보다 살이 안 빠진 이유도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대사의 영향에도 영향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는 호르몬에 관련된 게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살이 빠지는 거는 단순히 근육량에 의해서 혹은 이런 신진대사를 높여주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부분도 있지만, 운동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감소가 되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작용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호르몬이 또 원활하게 움직이는 그런 영향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 하나는 어느 하나는 다 분리돼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심리 문제, 호르몬, 운동, 뭐 식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복합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자궁내막증에 의해서 호르몬을 먹고 계시다고 하면은 대체로 이거는 여성 호르몬과 밀접한 관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궁성 분종이라든지 자궁내막증 같은 것을 억제하거나 치료하는 데 있어서 먹는 호르몬제는 우리가 이런 약물이 아니더라도요, 그 피임 기구가 있잖아요. 호르몬을 계속 분비시켜서 피임 기구가 들어간 루프라든지 이런 것을 여성이 이제 착용을 하게 되면, 미레나나 루프 같은 것을 착용을 하게 되면은 살이 잘 안 빠져요. 그게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식단 조절이나 운동을 하는데도 체지방 변화가 잘 없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이제 둘째를 낳고 나서 피임을 좀 해볼까 해서 이런 피임 기구를 아예 신체에 장착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운동을 아무리 해도 그게 체지방으로 이제 분해로 이어지지가 많이 않고, 그리고 살이 찌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어떤 수치에 의해서 어느 만큼 운동을 해야 되고 어느 만큼 해야지만 이 가감에 의해서 살이 빠진다 안 빠진다 이런 부분은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반드시 이 호르몬제에 관련돼서 인위적으로 호르몬 작용이 일어나면 그것이 체지방에 영향을 주기는 한다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수정님 같은 경우는 자궁 내막증, 여성이 이제 여성 질환을 야기하는 부분은 반드시 심리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여성 질환인 경우 자궁내막증이나 자궁성 근종 혹은 월경정 증후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심리의 회복이 일어나면서 완화가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심리 치료나 회복이나 이런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노력을 하시면 신체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 호르몬제를 점차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호르몬제가 이런 체지방 변화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채연님, 생리전 증후군 때 단 것을 막 먹어요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가져온 질문에도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집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는데 잘 못 나가거나 자꾸 단 것을 또 드시고 스트레스가 단 것을 막 먹게 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나요? 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가져왔던 부분이 이것과 부합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먹는 걸로 기분 전환을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저는 왜 유독 단 것이나 탄수화물이 많이 당길까요? 단 것을 좋아하는 건 개인 취향인데 살찌는 사람들은 살찌게 먹는다는 말이 너무 듣기 싫어요 라고 질문을 주신 부분인데, 이게 박지현님 질문과는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면 대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에요. 저도 단 음식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살찌는 사람들이 살찌게 먹는 이유는 사실은 좀 더
과도하게 먹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꼭 단 음식이 아니더라도 뭐 치즈를 좋아한다면 막 더블 치즈를 먹는다든가, 아니면 단 것을 먹는다면 더 단 것을 먹거나 좀 과하게 단 것을 많이 찾는다거나, 기름진 것을 먹는다면 진짜 제대로 진하게 먹는다던가, 뭐 이렇게 좀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식습관이 있고, 이것이 비만을 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살찌는 사람은 이유가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죠. 꼭 단 것이 아니더라도 술이나 매운 것으로 힐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박채연님이라든지 이런 질문자님처럼 그런 비율 중에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단 음식이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이것은 이제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밝혀진 부분이 사실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 관련된 물질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사랑 감정이라든지 행복 감정이라든지 만족감, 이런 정서를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이런 세로토닌 정서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뇌로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때 트립토판을 전달하게 만드는 물질이 포도당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로토닌이 결핍이 되거나 감소가 되면요, 외부적으로 자꾸 포도당을 섭취시켜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우울감에 젖어 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럴 때는 세로토닌이 필요한데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포도당을 섭취를 해서 이것을 자꾸 세로토닌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작용 중에 하나예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작용인데, 이게 만약에 습관적으로 반복이 된다. 내가 스트레스만 좀 받거나 아니면은 좀 우울할 때 무조건 단 것을 먹는 게 반복이 되다 보면요, 내가 늘상 작용하고 있는 이 기준치에 대한 포도당 양이 미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죠.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이만큼 단 거를 먹어야 좀 완화가 돼. 그런데 내가 그만큼 먹지 못했어. 그럴 때는 오히려 반대로 도리어 더 우울해지고 초조해지게 되는 약간 슈거블러스 라는 이런 공식적인 명칭도 있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기도 해요. 이렇게 심리랑 마음은 몸과 항상 연동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정 심리가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의학적으로도 많이 검증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킵 다이어트를 통해서 심리가 작용할 때 이 인체가 반응하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르몬 작용과 연관성을 계속 알아가다 보니까, 와, 이건 정말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상처 치료에 대한 과정을 의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세로토닌 수치가 회복에 대한 이 인과성을 밝히게 될 것이고요. 분명히 직접적인 이런 상처 치료와 세로토닌의 회복 과정을 연관시킬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제 다시 박지현님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생리전 증후군 때 우리가 이제 심리가 밸런스를 이루던 분들도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굉장히 이 호르몬에 의해서 심리 밸런스가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와중에도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하면 특히나 호르몬이 더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더 배가 아프다거나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더 단 것이 많이 땡겨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정도, 심리의 안정감을 이루는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이런 생리전 증후군 자체도 많이 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시는데도 못 나가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더 발생을 하겠죠. 근데 사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집 밖에 나가서 힐링을 하거나 단 것을 먹어서 힐링을 해야 될 정도로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 데 있어서 그것을 자가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기준점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면 인식되는 것들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게 많이 커져요. 그래서 마음의 작용 원리를 이제 나와 상대의 것을 정확하게 알다 보면 어떤 스트레스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기 때문에, 나와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발생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힐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왜 스트레스가 발생을 했는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이제 타인에 대한 것도 나한테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처음에는 차차 그것을 의식적으로 떠올려야지만 스트레스가 많이 완화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나의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어져 버려요. 하나의 습관으로 만들어져 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내가 딱히 마음의 작용에 대한 것을 떠올리지 않는다고 해도 저절로 스트레스가 들어오는
족족 그것을 알아서 힐링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굳이 밖에 나가서 힐링하지 않아도 되고요. 단 것을 먹지 않아도 힐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박지연님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단 것을 먹는 게 호르몬이라든지 심리적인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게 되고, 이것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면 이런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 이런 부분을 알아가는 게 좋으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흰둥이 말님. 근육이 조금 많이 빠졌죠. 살이 너무 천천히 빠져요. 식단은 그닥 타이트하지는 않고 역시 운동밖에 없다. 심리 안정에 좋은 걷기를 해야 된다. 사실 근데 흰둥이 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흰둥이 말님이 하신 다이어트 방법이 나쁜 게 절대 아니거든요. 되게 잘하신 거예요. 사실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게 꾸준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없어요. 대부분은 다이어트라는 게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꾸준히 노력하다기보다는 단시간에 단기 다이어트를 하기를 원하고, 그 강도가 그래서 점점점 세지죠. 왜냐면 단시간에 많이 빼려면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단기 다이어트에 몰입해서 확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은 빠른 효과를 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심리 문제를 반드시 발생을 시키고 더 큰 심리 문제를 발생시켜요. 근데 지금 흰둥이활님처럼 일상에서 소소하게 천천히 빼시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점점점 습관이 들어가면서 아주 다이어트를 잘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식단도 타이트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원래 내가 습관으로 갖고 있는 식단이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식단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식단이 타이트하면 타이트할수록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커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살을 빼서 내가 원하는 결과치를 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내가 원래 그 식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반대 심리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게 요요를 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있어서 사실 운동밖에 없지는 않아요. 사실은 운동도 내가 안 하던 일을 하시는 거, 그리고 또 흰둥이알님이 아마 여자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여자분이시라고 하면은 운동 잘 하기 싫거든요. 원래 정상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운동밖에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운동에 의해서 칼로리를 소모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꼭 그렇게 운동에 의해서 칼로리를 소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인풋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웃풋, 그러니까 소모하는 칼로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모하는 활동이 지금은 대부분들 다들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다들 운동요법을 하시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내가 엄청나게 지식 활동을 열심히 해도 스트레스에 의해서 칼로리 소모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흰둥이 말림처럼 걷기를 적당하게 하는 거, 혹은 저강도 맨몸 운동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심리 안정에 대해서 좋다라기보다는 내 심리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는 데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가시는 거 속상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반대로 자기를 좀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장기전으로 가는 거 굉장히 못 견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뭔가 승부수를 내고자 하면은 단기 다이어트를 확 하고, 그리고 나서 굵고 짧게 하는 것을 많이 반복해 왔어요. 그래서 흰둥이 알림은 잘하고 계시다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자기를 칭찬을 하시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본인이 이제 과체중 정도에 이르러도 굉장히 스스로에게 만족하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다시 또 가져온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디까지 했죠? 막 섞였는데,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칼로리를 소모시킨다고 하면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직업에 계시는 분들은 살이 안 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고3 수험생도 그렇고 고시생들도 꼭 날씬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주셨었어요. 왜 이 질문이 나왔냐면, 킵 다이어트의 원리가 의식의 소모성 스트레스를 작용을 시켜서 그게 이제 칼로리를 소모시키기는 하지만 상처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또 치료 과제를 병행하고 하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부분인 건데, 예를 들어서 수험생의 경우는 부모님들이 보다 아주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죠. 일반적인 이런 학생들보다. 그래서 빠지는 만큼 채워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박채연님처럼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힐링을 하고자 군것질을
굉장히 입에 달고 사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꼭 수험생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두가 열렬히 공부를 하지는 또 않아요. 내가 책상에 앉아서 오랜 시간 책을 보고 있어도 의식적으로 내가 아무 활동을 안 해요. 떠올리는 것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즐거운 생각만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딱히 스트레스에 의해서 칼로리 소모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3 수험생이라고 해도 누구나 다 날씬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특정 시험을 준비를 해서 오랜 시간 공부를 하시는 이런 고시생 같은 경우 뇌를 굉장히 많이 써서 소모성 에너지가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그리고 또 목표한 방향에 대해서 막 흔들릴수록 이미 심리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까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때 심리 밸런스가 무너지면 필연적으로 체형의 밸런스는 무너지거든요. 이것이 꼭 살이 빠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의식에서 발생한 소모성 에너지가 외부로 원활히 배출이 되지 않으면 시민성 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체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막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나타난다든가, 안타깝지만 여자분들은 이런 여성질환, 자궁내막증 같은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월경증후군이 심화된다던가 이렇게 나타나지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살이 과도하게 그러면서 찌게 되기도 해요. 반대로. 그래서 살이 과도하게 찌거나 빠지는 것은 모두 같은 원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개인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모두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킵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를 원활하게 외부로 배출하는 원리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 즉 이제 의식의 소모성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이어트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를 알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지만, 원리를 모른 채로 그냥 무작정 스트레스만 발생시킨다고 해서 그게 살이 빠지는 걸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반드시 심리 문제나 심리 장애가 생겨날 수도 있게 되고, 그렇게 자기가 의도했던 결과와는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심리는 반드시 반대되는 심리 대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러한 맥락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은 질문도 많고 해서 많이 생략을 하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은, 이 술과 맛있는 음식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언제나 운동을 하며 체중을 유지하는 지인이 있는데 대단해 보이거든요. 이것도 상처 때문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제가 상처에 대한 부분을 좀 다이어트랑 연관을 해서 말씀드릴 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항상 있어요. 이 마음의 작용 원리를 알려드리는 내용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허심탄회하게 이거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심리 문제예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살펴보자면, 먼저 그 지인 같은 경우는 술과 맛있는 음식을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늘 함께 해야 할 정도면 술이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양이 일반적이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좋아해 라고 해도 적정량을 먹거나 적은 양을 먹으면 내가 갖고 있는 기초대사량에 의해서 다 커버가 돼요. 그래서 딱히 그렇게 막 크게 살이 찌거나 하지를 않는데, 물론 알코올 섭취 자체는 그 특성상 살을 찌게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마저도 오랜 습관 동안 내가 뭐 반주를 하는 습관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좀 술을 먹는 습관이 있어, 적절하게, 이런 분들은 이렇게 술을 먹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이 항상성에 대한 기준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한번 형성이 된 이 항상성의 기준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딱히 뭐 살이 찌지도 않고 살이 빠지지도 않는 그런 신기한 작용이 일어나요. 그게 심리의 밸런스거든요. 아무튼 근데 이 맛있는 음식과 술은 대체로 누군가랑 함께 먹게 되죠. 요즘은 혼밥 혼술이 유행을 하기는 하지만, 이 지인분처럼 자신을 꾸준히 관리를 한다라는 뜻은 타인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고, 타인을 의식하는 분이라면 혼밥 혼술은 잘 하지 않겠죠. 그러면 항상 그 지인의 경우는 이 음식을 먹고 술을 먹는 데 있어서
함께하는 인간관계를 즐기는 것까지 이제 플러스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같이 함께하는 지인들과의 즐거움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건데, 이런 횟수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항상 누군가를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술을 즐긴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운동까지 꾸준히 하게 된다는 것은 확실히 활동량이 많고 분주하신 분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두 가지 정도를 고려해 볼 게 뭐가 있냐면은, 운동 다이어트, 그리고 다이어트를 유지하는 부분이 여자의 이런 건강한 마음작용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에요. 심리적 문제를 반드시 발생시키게 되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운동 다이어트라고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일정량의 근육을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이 운동하는 자체가 표현 심리다 보니까 표현 심리가 과도해지게 되면서 심리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인식과 기억은 가만히 있는데 표현만 증가하게 되면 밸런스가 무너지게 돼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유지를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매우 큰 강박이 작용을 하고 있겠죠. 자기의 몸을.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하는 이런 저항에 의해서 질문하신 분이 보기에도 막 대단해 보일 정도로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사실 이 마음 자체가,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 자체가 편안함을 유지하려고 하고 정적인 작용을 하려는 것에 맞춰져 있고, 이렇게 많이 운동을 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게 되어 있는데, 이 활동량이 늘어나고 그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그거에 의해서 힐링을 하고자 하는 상처가 많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강박 자체가 중독으로 빠져들게 되는 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어 왔다면 지인분은 이미 상처의 작용에 의해서 그 음식과 술을 찾고 있는 것이고, 또 운동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분 참 대단해, 건강하고 아주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걸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끝을 내볼까 해요. 그래서 제 방송이 이제 사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시거나 제가 언급하는 말들이 사실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단 한 번이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참고를 하실 분들을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한 본질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방송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굉장히 컸어요. 저 제대로 못 알려드리면 어떡하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나름 30회도 넘어가고 꾸준히 잘 가고 있기는 한데, 사실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혹시나 본질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을 왜곡된 부분을 전달하면 어쩌나 라는 이런 자기 점검을 조금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예전에 휘둥이 알림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동 다이어트가 다이어트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고요. 또 많은 분들께 운동 다이어트야말로 진짜 다이어트예요 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했던 때도 많았었어요. 근데 결국 제가 운동 다이어트에 빠져들었던 이유, 그리고 운동 다이어트를 통해서 더욱 확대됐던 이런 심리장애,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한 채 왜곡된 정보에 휩쓸렸던 한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거를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왜곡된 정보를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좀 불안한 거예요. 이제 그런 작용 자체가 이제 저 하나의 문제로 끝났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이 다이어트로 인한 심리 문제를 양산시키는 것에 제가 일조를 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현상을 구성하는 구성원 중에 또 한 명이었던 거고요. 또는 이제 혹여 저로 인해서 그런 다이어트에 빠져들게 되었을 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30회를 지금 넘은 지금에 와서는 다시 한번 또 재점검을 하면서 혹시 제 생각의 방향이 많이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다이어트는 꼭 이런 거예요 라고 알려드린 부분은 아닌 건지, 이런 부분을 많이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1회차부터 쭉 한번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다 보니까 다행히 초기 내용과 많이 변화된 부분은 없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보완되면 좋을 부분들은 이제 보완시키게 되고 하는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제가 맡은 바를 열심히 진행을 하게 할 테니 여러분들도 뭔가 변화를 하고자 하면 그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실 수 있길 한번 또 바라봅니다. 그래서 모쪼록 또 이제 33회차 전까지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저는 다시 뵙도록 할게요. 긴 시간 들어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